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계속 방송이 방폭이 되고 있네요. 가능하면 일단 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또는 한미 관계, 미국과 남한, 북한 사이에 이런 어떤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너무 급하게 가지 않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선 내일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개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북 연락 사무소는 이제 본래적인 의미로는 대사관, 영사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남북 관계가 그 정도 수준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연락 사무소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도 상대방 국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개설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성에서 이제 그 개성공단 관리 본부 건물을 2층은 한국이, 4층은 북한이 사용하고, 3층은 회담장 또는 이제 회의실, 이런 쪽으로 서로 만나는 어떤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가능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의 수준에 맞추어서 조금 나중에 이제 이건 남북 정상회담 마치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유엔 총회에서 하게 될 텐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부드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북한하고 지금 북한이 또 남한 측의 한국 측의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핵실험장을 파괴했고, 물론 이제 동창리 쪽이지만, 그 다음에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해준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들어가자마자 벌써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이나 한국의 그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살라미 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잘게 이슈를, 비핵화라고 하는 이슈를 잘게 잘라서 한 단계 갈 때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동안 경험이죠. 제네바 협정 94년도에 맺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캐도 경수로 사업도 하고, 그리고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클린턴 때 합의된 것을 다 파기해버려가지고 중단됐죠. 근데 그런 어떤 과정에서 무슨 이제 이 살라미 전술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거 없다. 탑 리더가, 지도자가 단번에 나서서 정확한 어떤 상대방의 요구를 반영해서 단칼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담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단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단칼에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국이 체제 보장을 이제 끝내는 그런 행동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이 현재까지의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6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진 점은,
미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폼페이오 장관이 3번 회담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회담을 해와서 적어도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어떤 협상이 과거의 협상처럼 안 되면 그냥 바로 차고 나가면 되지. 예를 들어서 6월 12일 날 정상회담 하기로 했는데 북한 측에서 이 그 두 사람의 이 조금 거친 논조의 그 담화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락을 해가지고 북한 측 판문각에서 만났죠. 만나서 본래 김정은의 의도가 본래 의도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점잖게 또 이제 이 로우키로 정상회담에 의지가 있다. 또 만나고자 한다 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럴 때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에 대한 별로 그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려고 했다면 벌써 그때 끝났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제 제안도 안 해보고 끝났지만 저기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이제 제안을 갖고 왔는데 나만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먼저 해야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 조치 이행 이런 식의 이제 안을 들고 나오니까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의견이 맞지 않았죠 초기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전략적인 인내다. 남한하고 북한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어떤 그 아주 적극적이고도 인내심이 아주 참을성이 많은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 현재까지의 입장을 보면 이 북미 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우선 탑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의견 교환은 충분히 됐는데 문제는 이제 신뢰의 부족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교착 상태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접근 방법을 그동안에 이제 염두에 두었는데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단칼에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후 후속 조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이제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겠다고 지금 먼저 해라. 핵 리스트를 먼저 제출해라. 우리는 종전선언 먼저 해줘라. 이런 식의 이제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협상하는 게 그러면 동시에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제가 이제 직접 뭐 생각도 좀 했지만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면 만약에 협상이 깨졌을 경우에 북한은 종전선언 했다 할지라도 협상이 깨지면 얼마든지 그 핵무기 보유 또는 핵포기나 미사일 포기에 대한 이유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북한이 핵 리스트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 핵 리스트 일부만 제공하고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안도 검토되겠죠. 그렇게 뭐 단계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핵 리스트가 아니라 핵 리스트의 이제 현재 일부 그리고 종전선언. 그러면 서로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유엔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될 때에는 이제 적어도 핵무기 정도는 다 해체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핵시설이나 또 핵물질이 있는데 핵물질과 핵시설이 제거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최종적인 단계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 북한하고 미국과 지금 직접 협상을 하고 한국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가면서 이제 중재 수고를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래도 불안하다 이거죠. 또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제 이 2+2 북한하고 미국하고 직접 협상을 하는데 중개인 또는 observer로 중국과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조정을 할 때에 이게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억울하게 불만을 갖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실행 단계에서 이 추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이 observer로서 이 참여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근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최종적인 결판을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빠른 트랙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양측의 어떤 의도는 충분히 확인이 됐으니까 또 비핵화나 체제 보장을 뒤로 빼서 속이고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적어도 두 지도자의 행동을 통해서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자, 핵 리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핵 폐기할 수 있는 한 날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추어서 서로 합의는 해야죠. 서로 사전 합의를 해가지고 다 합의 문서까지 작성을 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체제 보장, 평화 체제 구축, 평화 체제 조치에 관해서 이제 합의한다 하고서 북한은 이제 핵 리스트를 제출하고 핵무기와 핵 물질과 핵 시설을 리스트 다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irreversible 이죠. 이제 물론 핵 물리학자들은 빼고 그래서 핵무기, 핵 물질, 핵 시설을 폐기하는 이제 하루에 하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는 할 수 없으니까 중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도 참관하고 이제 준비해서 다 가면 되는 거죠. 먼저 합의는 하고. 그리고 관련된 어떤 장비, 인력 이런 거 하루에 집중이 되니까 굉장히 빠듯하겠죠. 근데 이제 그날 하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날 몽땅 실제적으로 파악이 시작하는 거죠. 반출할 거면 반출 시작하고. 그래서 그날 1월 1일 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측에서는 종전선언, 그 다음에 유엔 대북 제재 조치 해제, 그리고 평양의 미국 대사관 개설, 마찬가지로 워싱턴에 북한 대사관 개설을 1월 1일자로 하는 거예요. 1월 1일자로 개설하도록 건물 빌려주고 지금 뭐 지을 수 없으니까 빠른 트랙에 가게 되면 그래서 임시로 이제 임대해서 건물 제공하고 그다음에 숙소들 외교관들 숙소 제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상대 국가의 아그레만까지 받아야 되죠. 신입장까지 받고 임명돼서 부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자 부임. 물론 만약에 그 전에 합의가 되면 빠른 속도니까요. 합의가 되면 실무 인력들은 대사관 인력들은 다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사전에 들어가서 준비 다 하고 대사가 내년 1월 1일자로 부임하는 거죠. 그렇게 외교관계 수립하고 그리고서
유엔 대북 제재 조치가 해제가 되면 북한은 이제 체제 보장 조치가 확보가 되잖아요. 예, 평화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니까. 그럼 나머지 핵 1월 1일부터 이제 계속 폐기 반출하는 작업을 이제 스피드업 해서 아주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예, 아마도 핵 물질 반출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시작해서 확인하고 미리 리스트를 이제 받아서 확인을 하고 검증을 다 하고 확인하고 그 한국과 북한 인력이 그 부분에 참관을 하고 왜냐하면 서로 예, 잘했다 못했다 숨겼다 말았다 하는 어떤 그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관단을 보내서 정확하게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이제 어떤 비핵화 관련된 숨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징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징벌 조항도 협정서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미국도 대북 제재 조치를 만약에 북한이 어떤 성실하게 핵 관련된 신고하고 폐기 절차를 다 밟았을 때에 또 뭘 꼬투리 잡아서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자 하면 북한도 이제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협정서에 넣어서 그런 내용은 또 막을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신속 트랙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그 미국과 북한이 협정을 체결하고 또 중국과 한국이 한국과 중국이 거기에서 참관단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약 한 달 반 정도 아주 길지는 않아요. 한 달 반 남아 있는데 이제 이 중간 선거에서 지금 굉장히 몰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이슈로 인해서 뭐 북한 문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는 전체 문제의 극히 일부예요. 큰 주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민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 지금 밥 우드워드가 출간한 서적 그리고 이제 뉴욕 타임즈의 고위 관리가 익명으로 기고한 기고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편인 민주당 쪽에서 제기된 게 아니고 지금 공화당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하면 이 분위기를 이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카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선거를 그대로 그냥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11월 6일 날 민주당이 하원, 상원 다 다수당이 됐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이제 탄핵 대상이 되고 탄핵은 시작될 거예요. 탄핵은 시작되는데 이제 실제 탄핵까지 가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공화당 쪽에서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면 탄핵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고려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북한 지도자들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서 다음 주에 만나셔야 된다. 예. 지금 한가하게 이 어떤 뭐 군중 행사하거나 이제 집단 행사하면서 큰 손님 오셨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환영식 하고 대외 선전용이나 대내 체제 결속용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형식을 내세우는 의전을 따지는 그런 행사 위주로 이번 회담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번 회담은
철저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을 하게 되면 이 남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제 붕 뜨거든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이 트럼프 대통령만큼 인내심 있게 아마 꾸준히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할 지도자가 많지 않을 거다. 없을 거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북한에 대한, 북한과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더 큰, 본인이 생각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이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저는 중국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남북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서 미국의 우방국으로 만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계산을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인식을 갖고 이 남북한의 두 지도자가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비핵화와 체제 보장 조치를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완벽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북한이 적어도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만들어내서 정상회담을 마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상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제 미국이 그 안을 받아들이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접근이든 일괄 타결안이든, 그러니까 이 상호 불신 또는 두려움, 이것을 이제 극복해야만이 가능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제도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실질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이 동맹 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지, 미국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한국 입장에서는, 국제무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골치 아파가지고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의 유지, 이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 이거죠. 남북한 관계 문제 해결에 많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남북한 간의 관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 너무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말만 좀 알아들을 뿐이지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이나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 또 이제 연락사무소 개설이 되면 당국자들 간에 오고 가는 어떤 문제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오고 가는 문제, 이산 가족들이 상호 방문하는 문제, 이거 다 협의해서 실행해야 되거든요. 사무소 개소해놓고 전기도 들어가고 물자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없으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대북 제재 조치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엔에 충분히 그런 예비 조치 조항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받았으면 더 좋고요. 유엔 대북 제재 그 예외 조치로 양해를 받고 계속 연락사무소에 대한 물자 지원 개선이 됐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서울에다가 아니면 판문점 쪽에다가
그 연락사무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개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거기에서 남북한 인력 교류, 적어도 유엔 대북 제재하고 이제 그 대북 제재를 저해하지 않는 학술 교류 또는 인력 교류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독일 사례를 보면은요, 독일이 이제 1948년도에 동독하고 서독하고 각기 정부를 수립해요. 45년도 패전하고서 44년도인가요? 그래서 패전 이후에 48년도에 그 각기 양쪽에서 정부를 수립하지만 1952년까지는 뭐 자유롭게 양측을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동독 사람은 서독으로, 서독 사람은 동독으로. 근데 이제 동독 사람들이 1952년도 이후에는 좀 엄격해져요. 엄격해져가지고 그래도 서독 사람이 동독을 방문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덜하죠. 동독이 이제 제시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동독이 말하는 이제 이 교통수단, 자동차를 가지고 그다음에 특정한 지역, 그래서 자기 가족이 또는 친척이 사는 지역, 그다음에 특정한 시간, 뭐 며칠,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신고한 시간 내에서만 그 지역에 머물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거는요, 그 자동차의 기름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1일 분량의 이제 그 신고한 그 거리에만큼 활동 범위만큼 1일 분량의 석유만 그날 지정한 주유소에서 그 사도록 그런 조건을 내세웠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함부로 막 외부로 다니고 그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독 지역을 자유롭게 방문해요. 계속. 근데 이제 동독 이 동독 주민은 서독에 우선 이 서류 받기도 동독에서 이제 여권 비자 받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용